아유, 돈 3천 해주고 유세는 얼마나 떠는지 몰라. 원래 저런 깡촌에서 자란 싼 것들은 애비가 무식해서 배운 게 없어. 평생 흙바닥에 뼈를 갈아 저를 키우신 아버지를 무참히 짓밟은 시어머니. 그 악독한 막말을 엿듣는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전히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장님, 당장 공사 전면 중단하세요. 화장실 변기 다 뗀 상태로 인부들 싹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 깡촌 출신 며느리가 선사하는 아주 서늘하고 통쾌한 참교육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전라도 땅끝, 버스도 하루에 한 번 겨우 들어오는 깊고 깊은 깡촌이 제 고향입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저희 가족을 즐기게도 따라다녔죠. 하지만 제 친정아버지는 그 지독한 가난을 제게 물려주지 않으려 평생 흙바닥에 뼈를 갈아 넣으셨습니다. 우리 희자, 기어코 서울로 대학을 가는구나. 아빠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딸 등록금은 될 거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아버지의 손을 걸음 삼아 저는 치열하게 공부했고 서울에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꽤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난 남편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길어져? 저녁 먼저 먹고 있을까? 응, 나 오늘 마감이라 정신이 없네. 당신 굶지 말고 먼저 챙겨 먹어. 남편은 지방 중소도시 출신이지만 저의 능력을 존중해주고 집안의 경제권도 순순히 넘겨준 사람입니다. 성격도 모난 데 없고 무난해서 부부 사이도 꽤 좋은 편이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의 복병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 소도시에 사시면서도 본인이 무슨 대도시의 귀족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며느리인 저를 향한 은근한 무시와 깎아내리기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따, 희자야. 거기는 아직도 소달구지 끌고 댕긴다며? 우리 현수는 그래도 시내 아파트에서 곱게 자랐는데. 어째 이런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애랑 눈이 맞아서는 쯧쯧. 어머님의 그 대단한 시내 아파트 부심은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고향도 요새는 포장도로 다 뚫렸어요. 그리고 저도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번듯하게 팀장 달고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웃으며 좋게 넘기려 해도 어머님의 콧대는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래도 사람 근본이라는 게 있는겨. 우리 현수가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너를 걷어준 거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깡촌 출신을 누가 며느리로 삼겠니? 그놈의 근본 타령.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이라는 게 대체 뭔지 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피땀 어린 헌신마저 싸잡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났죠. 당신 엄마 또 저러시네. 내가 진짜 당신 봐서 꾹꾹 참는 줄 알아. 제가 퇴근 후 남편에게 쏘아붙이면 남편은 늘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맸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 자기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라. 응? 내가 진짜 집안일도 다 하고 더 잘할게, 자기야. 남편은 전형적인 K- 장남 특유의 효도병을 약간 장착하고 있었지만 저한테 꽉 잡혀 사는 터라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래, 남편이 저렇게까지 나오니 내가 한 번 더 참자. 어차피 매일 얼굴 보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어머니의 얄미운 입방아를 애써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어설픈 우월감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사람을 아주 피 말리게 했어요. 희자야,
너는 촌에서 자라서 이런 비싼 생선은 구워본 적도 없지? 우리 현수는 입이 워낙 고급이고 짧아서 아무거나 못 먹어. 네가 반찬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해라. 정작 남편은 제가 대충 볶아준 제육볶음에도 밥 2공기를 뚝딱 비워내는데 말입니다. 내 뼈 아픈 뿌리를 부정당하고 후려치기 당할 때마다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아버지의 자랑스럽고 똑똑한 딸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어금니를 꽉 깨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늦잠을 자던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과장된 앓는 소리가 제 귀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겄다, 현수야. 이놈의 집구석 징글징글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당장 집이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은 지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주 낡고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했습니다. 아이고, 현수야. 내가 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디 시뻘건 녹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아니냐? 내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지 너도 알지? 이러다 온몸에 두드러기 나게 생겼다니까. 엄마, 진정 좀 해봐. 녹물이 갑자기 왜 나와? 관리사무소에는 연락해봤어? 남편은 제 눈치를 힐끔거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쩔쩔맸죠. 연락이고 나발이고 배관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자녀. 재개발한다고 바람만 잔뜩 들어갔지. 삽들 생각은 안 하고 집은 귀신 나오게 생겼고 내 아버지는 천하태평이고 내가 명색이 시내 아파트 사는데 꼴이 이게 뭐냐. 어머님의 그 대단한 시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도 넘어서 벽에 금이 쩍쩍 가 있는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재개발 소리만 10년째 무성하게 돌고 있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아파트였죠.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 주변을 맴돌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왜 그래? 어머님 댁 배관 공사라도 해야 한대? 비용이 얼만데 그렇게 눈치를 봐. 여보, 그게 말이야. 배관만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타일도 다 깨지고 벽지도 곰팡이가 슬어서 엄마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가 봐. 재개발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당장 사는 게 고역이시라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본론만 말해. 제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하자 남편이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 재테크 다 하고 돈 관리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번에 딱 한 번만 우리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재개발 때까지 버티려면 리모델링 싹 해야 할 것 같아. 딱 3천만 원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충성할게.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3천 원? 당신 3천이 무슨 애 이름인 줄 알아?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어머님은 틈만 나면 내 출신 운운하면서 무시하시는데 내가 왜 그 큰 돈을 덥석 내놔야 해? 아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당신이 점수 좀 확 따라는 거지. 당신이 통 크게 쏘면 엄마도 며느리 대단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 거 아냐. 제발, 응? 내가 앞으로 집안일 다 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남편은 급기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속으로는 괘씸했지만 가만히 머리를 굴려보니 아주 믿지는 장사는 아니겠다 싶었죠. 매번 깡촌 출신이라고 저를 깎아내리던 어머님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시댁의 그 지긋지긋한 잔말을 단번에 엎어버릴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알았어. 대신 내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뭔데? 말만 해. 다 들어줄게.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할게. 대신 인테리어 업체 선정부터 자재 고르는 거, 그리고 결제까지 전부 내가 다이렉트로 관리해. 어머님은 10원 한 장 만지실 생각하지 마시고 디자인에도 절대 관여 못하셔. 알겠어? 남편은 제 조건에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돈 내는 사람이 대장인데 엄마도 당연히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하실 거야. 진짜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남편은 그 길로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희자가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 다 대준대. 대신 공사 진행은 희자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 알았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까의 죽는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하이톤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로 우리 며느리가 그 큰 돈을 다 낸다고? 아이고, 내가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냈네. 야, 현수야. 나 내일부터 노인정 가서 우리 며느리가 집 호텔처럼 고쳐준다고 동네방네 자랑할란다. 참나 돈 냄새를 맡자마자 태세 전환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헛웃음도 났습니다. 하지만 제 돈 3천만 원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공사는 제 입맛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자재를 고르고 업체 소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죠.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에 내려가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는 바닥 철거랑 화장실 타일 다 뜯어낼 거예요.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심할 텐데 며칠 근처 숙박업소에 가 계시는 게 어때요? 제 제안에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돈 아깝게 무슨 여간방이냐. 나는 안방에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걱정들 말어. 동네방네 호텔같이 고친다고 다 자랑해놨는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해야지. 어머님의 유세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평일이었습니다. 마침 회사에 여유가 좀 생겨서 저는 하루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장 고된 철거 작업이 한창일 때라 고생하시는 인테리어 소장님과 인부들께 드릴 시원한 음료수와 간식을 양손 무겁게 사들고 말이죠. 서프라이즈로 방문할 생각에 남편에게도 어머님께도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윙윙거리는 무서운 드릴 소리와 뽀얀 시멘트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바닥은 이미 다 뜯겨나가 시멘트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화장실 변기조차 떼어낸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였습니다. 호호! 먼지투성이인 거실 너머 안방에서 어머님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누이, 그러니까 어머님의 큰딸과 통화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려다 이어지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유, 돈 3천 해주고 유세는 얼마나 떠는지 몰라. 내가 아주 더러워서 원래 가난한 집, 그 깡촌에서 자란 것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해. 돈 좀 쥐었다고 시험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드는 것 좀 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이온 음료 페트병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움켜쥐었어요.
무식한 게 아주 하늘을 찌른다니까. 그 애비가 평생 흙바닥에서 농사만 지을 줄 알지. 딸년한테 대체 뭘 가르쳤겠어? 배운 게 없으니 근본이 천박할 수밖에 없지. 지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얌전한 아들 쥐잡듯이 잡고 기죽이는 거 보면 아주 싼 것이 따로 없다니까. 내가 내 아들 불쌍해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다. 진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푹푹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제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신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무식한 농사꾼의 싼 것으로 매도하는 순간 제 안에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감정은 이미 사치였어요. 대신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잘난 시내 아파트 부심이 우리 아버지를 벌레 취급할 만큼 대단한 거였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오히려 피가 차갑게 식는 것처럼 침착해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반쯤 열려있던 안방문을 벌컥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어머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사색이 되셨죠. 희자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회사에 있을 시간이자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입가에 아주 차갑고 싸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무식해서 절 이렇게 키우셨네요. 뭐시? 너 설마 다 들은겨?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오해가 있는디. 오해요? 무식한 싼 것이 번 돈으로 고치는 집에서는 도저히 찝찝해서 못 사실 테죠. 제가 원래 상태로 싹 다 원상복구 해드릴게요. 아, 철거는 이미 다 끝났으니 저 바닥이랑 화장실은 그냥 두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폭탄 선언에 어머님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여? 원상복구라니.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공사를 안 하겠다는겨? 저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인테리어 소장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소장님. 저 김희자인데요. 공사 오늘부로 전면 중단합니다. 네. 위약금은 제가 넉넉히 물 테니까 지금 당장 인부들 다 빼시고요. 남은 잔금은 제 계좌로 바로 반환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밖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의 기계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어머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셨죠. 야, 김희자. 너 지금 제정신이냐? 변기도 다 뜯어갔는디 나보고 어디다 오줌을 싸라고. 가정교육 잘 받으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전 이만 바빠서 가볼게요. 호텔 같은 시내 아파트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시멘트 조각들을 신발 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 2개를 거실 바닥에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어요.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현관에 덩그러니 놓인 짐가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어디 여행 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엄마가 우리 아빠 벌레 취급하더라. 나 너랑 더는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래? 내 입으로 다시 말하기도 역겨우니까 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내가 모은 재산, 내 기여도 싹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재산 분할할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당장 이 짐 들고 내 그 잘난 시내 아파트로 꺼져. 제가 짐가방을 남편의 발밑으로 뻥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내가 대신 다 빌게.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아주 범벅으로 쏟아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건 진짜 오해야. 엄마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하신 건지 몰라도 내가 당장 기차 타고 내려가서 다 엎어버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만은 걷어줘. 응?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엉엉 우는 남편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내 몸에 손대지 마. 징그러우니까. 여보. 네 엄마가 나더러 가난한 깡촌 출신의 가정교육도 못 받은 싼것이래. 우리 아빠가 평생 흙바닥 파먹고 살아서 딸년한테 가르친 게 없어 아주 무식하단다. 무식한 싼것이 돈 좀 쥐었다고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든다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해? 제 입에서 나온 생생한 막말에 남편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진짜로 장인어른을 들먹이면서 그런 막말을 했다고? 남편의 두 눈이 탁구공만 하게 커지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못 믿겠으면 내 귀로 직접 확인해. 당장 스피커폰으로 전화 걸어.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자기 휴대폰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덜컹거리는 손가락으로 시어머니의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귀청이 떨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현수야. 너희 마누라 단단히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패악질을 한단 말이냐. 글쎄, 이 독한 년이 공사를 다 엎어버리고 인부들을 싹 다 빼버렸어.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수화기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로 희자한테, 아니 장인어른한테 그딴 막말을 한 게 사실이야? 엄마가 돌았어? 아들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수화기 넘어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잠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시어미가 속상해서 딸한테 며느리 흉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여우같이 쪼르르 엿듣고 시어미 사는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놔. 나 지금 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려서 숨도 못 쉬겠다. 당장 그년 전화 좀 바꿔봐라. 아직도 본인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시는 어머님. 저는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바꾸긴 뭘 바꿔요. 저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요. 제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가자 어머님이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뼈대 있고 가정교육 잘 받으신 분이시니 시멘트 바닥에서도 아주 고상하게 잘 주무시겠네요. 뭐시? 야, 넌 시어미가 우스우냐?
당장 내일 아침에 인부들 다시 불러서 변기부터 붙여놔. 내가 지금 오줌보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요. 어쩌죠? 변기도 이미 철거 업체에서 싹 다 수거해 갔는데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평생 그쪽이랑 말 섞을 일 없을 테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변기 다시 달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시내 아파트 팔아서 직접 기술자 부르시든가요. 저는 위약금 넉넉히 물고 인테리어 소장님이랑 잔금 정산까지 10원 한 장 틀림없이 깔끔하게 끝냈으니까요.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디 시어미를 상대로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천벌을 안 받을 줄 아냐고. 저는 어머님의 악다구니가 제 귓전을 때리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 섞인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폰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툭 눌러버렸죠. 뚝 하고 끊어진 적막한 거실 안. 저는 현관문 쪽에 팽개쳐둔 캐리어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들었지? 내 엄마 화장실 변기 없어서 오줌보 터지기 직전이라니까. 효자 아들인 네가 당장 시골로 달려가서 요강이라도 정성껏 바쳐드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진짜 앞으로 엄마랑 아예 연 끊어버리고 당신한테만 평생 납작 엎드려서 숙이고 살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시끄러워.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할 테니까 그 전에 내 눈앞에서 꼴도 보기 싫은 내 짐 챙겨서 꺼지라고. 제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덜덜 떨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쫓기듯 캐리어를 끌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죠.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폭풍 같고도 통쾌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느지막이 눈을 떠보니 제 휴대폰 화면은 아주 시뻘겋게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무려 40통. 발신자는 볼 것도 없이 전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여유롭게 커피 머신에서 원두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드디어 어머님의 그 지옥 같은 하룻밤이 처참하게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난방은커녕 온통 파헤쳐진 시멘트 바닥의 냉기와 밤새 싸우셨겠죠. 게다가 생리 현상을 해결하려 그 어두운 새벽에 캄캄한 상가 화장실까지 벌벌 떨며 달려가야 했을 겁니다. 그 뼈저리게 비참하고 처절했던 밤의 결과가 바로 이 40통의 다급한 부재중 전화였을 테니까요. 징징거리며 또다시 울리기 시작하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향긋하게 머금고 아주 느긋하고 우아한 손짓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희자냐? 나다, 내 시엄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어머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어제 그 당당하고 표독스럽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덜덜 떨리는 음성이었죠. 왜 전화하셨어요? 밤새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하셨던데 무슨 일로 그토록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를 한 모금 여유롭게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희자야. 내가 아주 죽겠어. 집구석이 얼음장이라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뼈마디가 다 시린 건 둘째치고 새벽에 오줌이 마려운데 변기가 없으니 저기 저 언덕 밑에 있는 깜깜한 상가 화장실까지 뛰어갔다 오지 않았냐. 그 무서운 데를 혼자서 덜덜 떨며 다녀오느라 내가 아주 명예 못 살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의 그 처절한 하소연을 들으니 속으로 통쾌한 쾌재가 불렸습니다. 상가 화장실이라면 동네 비행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느라 모여드는 불도 깜깜하게 꺼진 그 더러운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을 떠시며 시내 아파트 사모님 행세를 하시던 분이 거기서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셨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귀하게 자라신 어머님이 그런 험한 곳에서 볼일을 다 보셨어요? 그러게 진작에 가정교육 잘 받으신 어머님 수준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가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님이 하셨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며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끄끄거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 늙은이가 치매가 왔나? 주둥이가 방정이지. 희자야, 내가 진짜 100번 1000번 잘못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내가 그딴 미친 소리를 짓거렸을까? 내가 진짜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며느리야. 어머님은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 하셔야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님 같은 분이랑 엮이는 거 원치 않으실 테니 사과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어제 남편 짐 싸서 쫓아냈고 오늘 연찬에서 이혼 서류 접수하러 법원 갈 거니까요. 뭐시? 이 이혼이라니. 아이고, 희자야. 우리 현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혀. 다 이 못난 시험이 죄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려라. 우리 아들 장가 한번 보내겠다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 꼬리표를 달게 생겼으니 내 팔자야. 어머님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남의 집안은 들먹이셔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제가 철저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근데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안 돼, 안 돼. 희자야, 제발.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라. 병기가 없어서 내가 사람 사는 꼴이 아니야. 동네 창피해서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 있어. 어제 동네방네 호텔처럼 고친다고 다 떠벌려 놨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거 알면 동네 사람들이 날 비웃을 겨. 제발 인부들 좀 다시 불러다오.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응? 비참하게 울부짖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머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제 뒤통수를 치실 뿐이니까요. 완벽하게 기선을 제압하고 2번 다시는 제 친정의 친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뼛속 깊이 각인시켜야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신다고요? 정말 무슨 조건이든 군말 없이 다 따르시겠어요? 제가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님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다 믿고 따를 테니까 제발 이 집구석 좀 어떻게 해다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신다면 이혼을 당장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제 조건에 한치의 어긋남이라도 있으면 그날로 법원 직행입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건은 딱 3가지예요. 제 말이 끝날 때까지 토 달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밭은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첫째, 앞으로 제 친정 식구들에 대해 입번긋이라도 하시면 그날로 법원 직행입니다. 가정교육 운운하며
제 아버지 깎아내리시는 짓 2번 다시는 용납 못해요. 둘째, 시댁 행사든 명절이든 제가 가고 싶을 때만 갈 거니까 오라가라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껏 남편 얼굴 봐서 참아드렸던 며느리 노릇, 이제 제 기분 내킬 때만 할 겁니다. 아, 알았다. 내 입이 찢어져도 사돈어른 얘기는 꺼내지도 않을 테니 제발 살려다오. 어머님은 훌쩍거리며 연신 알겠다고 대답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어제 제가 회수해온 인테리어 잔금 단 한 푼도 다시 내어드릴 생각 없습니다. 어머님 댁수리는 어머님 귀한 아들인 제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뚫든 빚을 내든 알아서 할 거예요. 호텔 같은 인테리어는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시멘트 바닥 피해서 밥 먹고 똥 눌 수 있는 기본 공사만 할 겁니다. 제 폭탄 선언에 어머님이 기겁하며 소리치셨습니다. 뭐시? 그럼 내 며느리가 3천만 원 내서 호텔같이 고친다는 동네방네 소문은 어찌 수습하라고. 내가 노인정 친구들한테 코가 석자나 빠지게 자랑을 다 해놨는데 그건 어머님이 입방정 떠신 거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수습하셔야죠. 가정교육 아주 훌륭하게 잘 받으신 분이니까 그 정도 변명거리 지어내는 지혜는 있으시겠죠? 아이고, 알았어. 내가 늙어서 주책을 떨다 내 무덤을 팠지. 알겠어요. 남편한테는 제가 알아서 말 잘할 테니 이만 끊으세요.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들이켠 것처럼 가슴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때 띠딕하고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 쫓겨났던 남편이 핏발선 눈으로 퀭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차에서 밤을 샌 건지 양복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까치집을 한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여보, 나한테도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고 장인어른한테도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당장 식탁에 가서 앉아. 당신한테도 받을 게 남았으니까. 앉을게. 당신이 하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 남편은 허겁지겁 식탁 의자에 앉아 제가 던져준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각서 써. 제목, 절대 복종 및 친정 무시 금지 각서.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면서 하얀 A4 용지 위로 까만 글씨가 빗둘빗둘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본인 김현수와 어머니 김춘자는 앞으로 아내 김희자의 친정을 향한 어떠한 무시나 비하 발언도 하지 않는다. 둘째, 이를 어길 시 아내가 요구하는 모든 이혼 조건과 위자료, 재산 분할에 이해 없이 100% 동의한다. 빨리빨리 안 적고 뭐해? 적고 있어. 손이 자꾸 떨려서 글씨가 예쁘게 안 써져서 그래, 여보. 남편은 코를 훌쩍이며 마치 죄인처럼 굽신거렸습니다. 3. 시댁의 모든 대소사 참석 여부는 전적으로 아내의 결정에 따른다. 그리고 4. 이번 시댁 리모델링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막말에 있으므로 향후 수리 비용은 남편의 개인 자금 통장으로 충당하며 최소한의 생존형 공사만 진행한다. 다 적었어? 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었어. 이거 들고 내일 출근하기 전에 나랑 같이 법원 앞 공증 사무실로 가. 이 종이 쪼가리 하나만 믿고 넘어가기엔 당신네 집안 사람들 입이 너무 가벼워서 말이야.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놔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공증까지? 왜 불만 있어? 그럼 당장 그 서류 찢어버리고 다시 캐리어 끌고 나가서 법원으로 직행하든가.
아니야. 당연히 받아야지. 당신이 원하면 10번, 100번이라도 공증 받을게. 남편은 얼른 제 눈치를 보며 각서 맨 밑에 자신의 이름을 큼지막하게 적고 지장까지 시뻘겋게 꾹꾹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각서를 들어 제게 바쳤죠.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의 막말 폭탄은 완벽한 제압과 통쾌한 백기투항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멱살을 끌다시피 해서 법원 앞 공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서 눈밑이 퀭한 남편은 제 뒤를 졸졸 강아지처럼 따라왔죠. 여보, 진짜 이거 공증까지 받아야 해? 나 진짜 2번 다시 당신 화나게 할 일 안 만들게. 잔말 말고 도장이나 꺼내. 너희 집안 사람들 말 뒤집는 거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니고 나는 확실한 법적 효력이 필요하니까. 공증 변호사 앞에서 각서 내용을 읊어주자 변호사님조차 헛기침을 하며 남편을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의 지장과 서명을 받아 법적인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걸어 잠갔습니다. 공증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은행으로 달려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여보, 나 한도 꽉 채워서 1,000만 원 대출 받았어. 이걸로 어떻게든 화장실 변기랑 바닥 장판이라도 깔아볼게. 내 알 바 아니야. 네가 1,000만 원을 빌리든 2,000만 원을 빌리든 어머님 댁 수리를 하든 말든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지? 호텔급 인테리어는 꿈도 꾸지 말고 딱 똥 싸고 밥 먹을 수 있는 생존형으로만 하라고. 알았어. 내가 동네산 설비 업체 알아봐서 변기만 일단 안 쳐달라고 할게. 그날 오후 남편은 시골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허름한 설비 업체를 불러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골라두었던 대리석 타일과 고급 비데가 들어갈 예정이었던 화장실에는 공중화장실에서나 볼 법한 가장 싸구려 하얀 변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죠. 바닥은 예쁜 강마루 대신 칙칙하고 저렴한 회색 장판으로 대충 덮어버렸습니다. 시공이 끝났다는 남편의 보고를 받고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공사는 잘 끝났어요? 이제 상가 화장실까지 안 뛰어가셔도 되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푹 꺼진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라. 변기가 생겨서 오줌보 터질 일은 면했다마는 집구석 꼴이 이게 뭐냐? 동네 노인정 친구들이 우리 집 호텔처럼 고친다고 언제 구경 가냐고 성화인데 내가 창피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여. 그러게 애초에 남의 집 귀한 딸내미를 왜 깡촌 출신 싼 것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입방정 떠신 데가 치고는 아주 저렴한 편이니까 그냥 만족하고 사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동네 창피한 건 내가 알아서 핑계 댈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빚더미에만 안 앉게 해다오. 어머님은 이제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기가 죽어 설설 기는 눈치였습니다. 아, 맞다. 동네 분들한테는 변명 아주 잘하셔야 할 거예요. 며느리가 돈 3,000만 원 대줘서 호텔처럼 고친다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다면서요? 그거 수습하시려면 꽤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미쳤어. 전화를 끊기 전 들려오는 어머님의 곡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콧방귀를 뀌며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평생 며느리 출신을 운운하며 우월감에 젖어 사시던 분이 본인의 막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쳐놓은 덫에 단단히 걸려버린 꼴이었죠. 며느리 덕에 동네방네 유세 떨던 사모님에서 하루아침에 허풍쟁이 거짓말쟁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신 겁니다.
저는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둔 공증 각서를 꺼내보며 통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시댁 리모델링 사태는 저의 완벽한 승리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난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저희 집의 평화는 아주 완벽하게 찾아왔습니다. 공증받은 각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죠. 남편은 퇴근하면 회식도 마다하고 집으로 곧장 달려와 앞치마부터 둘러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밥 먹고 내가 설거지랑 청소기 다 돌릴 테니까 당신은 소파에서 푹 쉬어. 간도 딱 맞네. 근데 주말에 시댁에 가족 모임 가야지 않아? 제 물음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거. 당신은 절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아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당신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못 내려간다고 딱 잘라 말해놨어.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장남인 자기가 시댁에 꼬박 가야 된다며 온갖 징징거림을 시전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씩 웃었습니다. 아니, 갈 거야. 이번 주말에 나도 같이 갈게. 뭐? 진짜로? 당신이 우리 집에를 간다고? 왜 내가 가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아니면 어머님이 나오지 말래? 아니야. 절대 아니지. 당신이 와주면 나야 완전 고맙고 땡큐지. 내가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마누라 행차하신다고 말씀드릴게. 저는 굳이 시댁에 가겠다고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알량한 시내 아파트 부심을 부리다 처참하게 박살난 어머님의 몰골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주말 아침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댁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마자 안방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태도가 예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마치 귀빈이라도 맞이하듯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신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화장실은 쓰실만 하셨어요? 제가 뼈있는 농담을 던지자 어머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유. 그럼. 내가 나이 먹고 무슨 호텔이 필요하겠냐? 그냥 물 잘 내려가고 발 뻗고 잘 돼만 있으면 최고지. 우리 희자 덕분에 이 늙은이가 주책 떨던 거 다 고쳤다. 고쳐? 어머님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굽신거리며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칙칙한 쥐색의 가장 싼 회색 장판이 깔려 있었죠. 예전에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던 대리석 바닥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신우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어머님과 통화하며 제 친정아버지 험담을 맞장구 치던 그 신우이 말입니다. 옳게, 이제 와. 근데 엄마, 집골이 대체 이게 뭐야? 올케가 리모델링 비용 3천만 원 통 크게 쌌다며? 근데 바닥은 무슨 여관방 장판이고 화장실 변기는 어디 동네 상가 화장실에서 떼어온 것 같잖아. 신우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어머님은 사색이 되어 신우이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야, 너는 뭣도 모르면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왜 때려? 진짜잖아.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며느리가 호텔로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인테리어 업체가 사기친 거 아니야? 옳게, 이거 당장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우이가 저를 보며 따져 묻자 저는 여유롭게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글쎄요, 형님.
고소를 하려면 입단속 못하고 남의 집 귀한 아버지 싼 것이라고 욕하신 분을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무슨. 제 직설적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전화 통화의 당사자였으니 본인도 단박에 알아챈 거겠죠.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앞에 과일 접시를 대령하셨습니다. 아이고, 희자야. 사과 좀 깎아줄까? 아니면 오렌지 까줄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말만 혀. 내가 다 갖다 바칠 테니까. 됐어요. 우선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하시죠. 제 차가운 만루에 어머님은 쭈뼛쭈뼛하며 거실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신우이 역시 눈치만 살피며 어머님 옆에 슬그머니 따라 앉더군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형님한테 그 각서 내용 다시 한번 똑똑히 읊어드려. 내가 이 집에 왜 왔는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야지. 알았어.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어둔 공증 각서 사본을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각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본인 김현수와 어머니 김춘자는 앞으로 아내 김희자의 친정을 향한 어떠한 무시나 비하 발언도 하지 않는다. 둘째, 이를 어길 시 아내가 요구하는 모든 이혼 조건과 위자료, 재산 분할에 이해 없이 100% 동의한다. 낭독이 이어질수록 신우이의 입은 떡 벌어졌고 어머님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셨죠. 셋째, 이번 리모델링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막말에 있으므로 향후 수리 비용은 남편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며 생존형 공사만 진행한다. 남편이 마지막 조항까지 다 읽고 각서에 찍힌 시뻘건 공증 도장을 신우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형님도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죠? 어머님이 제 친정아버지 모욕하신 대가로 남편이 1,000만 원 빚까지 졌어요. 앞으로 형님도 저희 친정에 대해 함부로 입 놀리시면 이 각서대로 저격수처럼 아주 철저하게 밟아드릴 겁니다. 제 매서운 경고에 신우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옳게, 아니. 내가 엄마랑 통화하면서 맞장구 친 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야. 용서해줘. 어머님도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이고, 희자야. 내가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졌다. 다시는 내 입이 찢어져도 다시는 사돈어른 무시하는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다오.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제야 제 가슴 한구석에 꽉 막혀 있던 시커먼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그 약속 뼛속 깊이 새기고 사세요. 안 그러면 다음번엔 진짜로 얄짤없이 법원에서 뵐 테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의 서열은 완벽하게 제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제가 시댁 현관문에 들어서기만 해도 어머님은 눈도 못 마주치고 설설 기셨죠. 남편 역시 그날의 충격 요법 덕분인지 예전에 그 어설픈 효도병을 완치하고 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여보, 내일 장인어른 생신이시잖아. 내가 한우 최고급으로 맞춰놨으니까 내일 아침 일찍 시골 내려가자. 어머, 당신 웬일이야?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제일 잘해야지. 당신같이 똑똑하고 예쁜 딸 나한테 주셨는데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라. 남편의 넉살에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향에 계신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희자예요. 오냐, 우리 딸. 밥은 묵고 일하냐? 서울 생활이 고단할 텐디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늘 미안하구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아버지가 저 이렇게 반듯하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건데요. 아버지 통장으로 용돈 넉넉하게 보냈으니까 이번엔 제발 소고기도 좀 사드시고 아버지 좋은 옷도 한 벌 사 입으세요. 아이고, 이 큰 돈을 못하러 보냈어. 너희 부부 만난 거 사 먹지. 아버지는 늘 그렇게 제 걱정뿐이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부르짖던 근본이라는 것. 그건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나 대리석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흙바닥에 엎드려 평생을 헌신한 우리 아버지의 그 거칠고 깊은 사랑. 그것이야말로 저를 이토록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만든 진짜 뼈대이자 근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일군 경제력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제 가족과 저의 존엄을 완벽하게 지켜냈으니까요. 여보, 나 청소 다 했어. 이제 과일 깎아줄까? 거실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쪼르르 달려오는 남편을 보며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당하던 어리숙한 며느리는 이제 이 집에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된 김희자만이 있을 뿐이죠. 저의 통쾌하고도 치열했던 이 참교육 스토리가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과 딸들에게 작은 위로와 속 시원한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부모님의 은혜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매운맛 참교육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어설픈 우월감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당당하게 가정의 주도권을 쥔 사연자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기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시원하게 남겨주세요. 통쾌한 사이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속이 뻥 뚫리는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